네, 확 바뀐 글로벌 네. 라이브.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 그 글로벌 마켓 브리핑이 조금 늦게 시작하죠. 뉴스를 그렇습니다. 마치고. 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리얼 드래곤. 리얼 드래곤. 진짜용. 진짜요? 이진용 선임이 이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 인사드려요. 네, 처음 뵙죠. 이게 왜냐면은 그 일부를 하는 분, 저도 이제 일부를 했었으니까. 사실 우리 부사장님이 이제 스튜디오에 나올 때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죠. 그죠? 그게 겹치지가 않아요. 겹치지가 않으니까. 1부 3부니까. 저도 방송 시작하고 거의 1년 만에 얼굴 뵀었어요. 그렇군요. 한번 일찍 오셔가지고. 그렇죠. 두 번을 처음 만났는데 리얼 드래곤입니다. 리얼 진짜용. 그 진용에서 리얼 그렇죠. 이라는 거 한 겁니까? 진짜용. 그렇군요. 진짜용인지 한번 네.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저도 화면으로 한 1년 넘게 뵙다가 네네. 실물로 보니까 약간 연예인 보는 느낌이에요. 그죠? 잠깐 이거 칭찬입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유명 인사시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방송 전에 좀 내용이 짧다 말씀하시는데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게 질문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혈액적인 질문, 아픈 질문이 있기 때문에 팍팍 하겠습니다. 확 바뀐. 확 바뀌었어요. 자, 그럼 이제 뭐 전반적인 시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제 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조정이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에 후폭풍이 이어진 하루였고요. 뭐 잭슨 홀 미팅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매파적 발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매물이 더 출회가 됐었고요. 에너지 업종을 제외한 전반적인 업종이 대부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이 축소됐는데요. 그 시장을 보면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6월 저점 대비해서 상승폭이 25%였고요. 거기서 다시 절반이 이제 전환을 하면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고요. 어찌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제 어떤 우리가 6월 달에 저점을 확인할 때가 피크아웃을 확인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가가 안 오르고 반전이 나오는구나. 거기서 이제 확인이 되고 반등이 나왔는데 그 속도나 폭이 생각보다 빨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뭔가 더 강한 촉매가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부재한 상황이었고 사실 잭슨 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는 굉장히 원론적이었고요. 평이했습니다. 뭐 굳이 표현하면 매파적이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사실 파월 의장이 조금 더 부드럽게 톤을 말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죠. 당연히 이 정도 톤은 나왔어야 되는 거고 시장에서는 이거를 빌미로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매니저님은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 듣다 보면 어차피 빠질 시장이었다. 파월이 아니었어도 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뭐 지난번 나왔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느 정도 기간 조정 정도는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뭐 주가가 빠지든 아니면 횡보를 하든지 간에 지금 추가로 올라갈 만한 어떤 요인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더 강한 무언가가 예를 들면 종전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기간 조정은 필요했던 거고 저는 뭐 흐름 자체는 지금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 결국은 초점은 8월 CPI. 더 이상 추가적인 이제 물가 하락을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이 부분에서 다시 시장의 방향성이 위로 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관심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시장에 금리 상승 폭이 75bp로 조금 더 쏠리 시작했다는 부분. 결국은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 발언이 그런 이제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직 시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아니고 저도 원래는 50bp를 조금 더 무게를 뒀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75bp 연말까지 어떤 목표 기준 금리조도 약간 레벨업하는 모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얘기했던 이만큼이 75p로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파월이 170온 걸로 제가. 또 뭐 있을까요? 그래서 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유가 다시 반등이 살짝 나왔는데요. WTI 기준으로 86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97달러로 다시 이제 100달러 선을 이제 넘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내년까지 원유는 결국은 점진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정말요?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저는 그래서 올 연말 혹은 내년에 다시 이제 100달러를 넘어서 하긴 뭐 몇 번 안 났긴 했어요 지금. 다시 올라가서 그
방향성 자체는 저는 우상향으로 보는 게 맞지 않아요. 우상향이요. 네. 이거 좀 아픈데 시장이 아픈데. 그러면 전고점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전고점까지 아직 뭐 20, 30% 정도의 갭이 있긴 하지만은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 부분도 결국은 깨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짜 아주 위험한 발언을 시장인데 아픈 발언. 사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가 막 올라가는데 지금 이맘때 에너지 관련 종목을 들어갈까 말까 할 때 그러면 이제 당연히 들어간다고 좀 사보자라는 주의십니까 혹시? 예, 저는 지금도? 뭐 예전부터 원유 관련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엑슨모빌 관련해서도 한번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맞아요. 뭐 그 밖에 여러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은 유가가 우리가 오해하는 게 유가가 오르는 게 꼭 그게 나쁜 측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결국은 해지하는 수단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물가 상승에 따른 유가 상승 부분 정도는 사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실제로 경기가 좋으면은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당연한 부분이고 우리가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을 걱정을 해야 되는 거지 자연스러운 상승 자체는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이 어떤 앞으로 향후 5년, 10년 장기적인 측면에서 올해 이제 그런 유가 관련 기업들이 급등했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정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혹시 예전에 말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석유 고갈론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어요. 도대체 기름은 언제 없어지는 겁니까? 어디서 겨우 나옵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땅속에서? 그게 이제 그 정확히는 아니지만은 이제 추정 산출 내장량을 이제 추정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계산을 했을 때 뭐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최소 50년에서 최대 한 200년 정도를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산출이 가능하다 추정치고요. 그러면은 내 손자의 손자 정도면은 기름이 없는 세상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런 중동 국가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의 가장 큰 고민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우리 세대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투자를 하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데 뭐 어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개별적으로 혹시 옥시덴탈 페트롤륨은 어떻게 보십니까? 버핏이 많이 매수하고 있고 또 제 느낌상 왠지 절반까지 매수할 걸로 좀 보이는데. 그렇죠. 장난 아니죠. 워낙 뭐 좋은 주식이긴 한데 버핏이 매수하는 난다에 보니까 막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도 매수하셔갖고 어떻게 좀 좋게 보십니까? 뭐 옥시덴탈하고 어떤 엑슨모빌 같은 회사의 차이라면은 옥시덴탈이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가 조금 더 큽니다. 옥시덴탈. 이제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원유가 얼마 이상일 때 이 회사에 이제 손익수익이 발생을 하느냐. 엑슨모빌이 대략적으로 $20가 안 됩니다. 제가 추정하기에는 한 $15에서 $18 정도. 이상이면 엑슨모빌은 수익이 나는 구조고요. 물론 이제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얘네가 이제 셰일가스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하긴 하지만은 원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갈 경우에는 그 레버리지, 그러니까 수익이 늘어나는 폭은 엑슨모빌 같이 고정비가 훨씬 큰 회사들보다 당연히 레버리지가 크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버핏이 이 회사에 투자한 두 가지 이유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유가는 상승을 한다에 베팅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유가가 만약에 뭐 $50, $40 예전처럼 하향 추세를 한다면은 굳이 이 회사를 투자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 셰일가스라든지 다른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좀 살을 베는 듯한 질문을 해도 될까 싶어요. 해주세요. 아주 아픈 질문. 실제 이제 그러면 이제 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하면 좋은데 저희가 보기에 석유화학 산업을 늘릴 거냐 향후에 본다 그러면 저는 그게 아닐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또 태양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약간 더 길게 한 2, 3 정도 가져갈 만한 산업이 되는지 혹시 그렇게 보십니까? 중장기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 쪽이 계속해서 캐파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 누구나 아는 건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석유, 석탄, 화석 연료가 급작스럽게 갑자기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것이 굉장히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 친환경 관련 업종이 지나치게 멀티플이 높아진 때도 있었거든요. 지금 그래도 상당 부분 축소가 받는 국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잘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뚜렷한 그런 자기만의 딱 생각이 정립돼 있는 겁니다. 뚜렷한 시각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석유 산업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좀 분위기 바꿔갖고 환율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350원 가고 있는데 2009년 2월에 1,500원까지 갑니까? 댓글에서 1,500원 간다고 지금 빨리. 오늘 안 그래도 다른 얘기보다도 환율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1,350원을 돌파했는데 2009년 13년 만에 최고치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다 아는 이제 서프라임 금융위기가 있었으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인 충격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 투자를 안 하셨던 이제 투자자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그렇죠. 그때 2009년 2월에 1,500원을 돌파한 이후로 지금이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하나 반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환율이란 게 뭐냐고 여쭤보면은 환율이란 게 뭘까요? 돈값? 교환 가치? 가격이죠. 그렇죠. 그 나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나라의 경쟁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우리나라는 1,300원을 내면은 1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거고 북한도 원화를 쓰거든요. 북한 원입니다. 북한 돈으로는 한 10,000원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0,000원이요? 네, 10,000원 정도 줘야. 얼마 차이 안 해요, 우리랑? 좀 기분 나쁜데. 근데 이제 월급이 훨씬 작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대적인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아주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상대 국가가 더 잘 나간다면은 우리는 그 나라 대비해서는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렇다면은 지금 전 세계적인 환율이 어떠냐? 연초 대비 비교해 봤을 때 유로 같은 경우는 약 14%가 절하를 했고요. 달러 대비해서. 파운드는 19%가 하락을 했습니다. 더 심각하죠. 엔화는 25%가 하락을 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원화 같은 경우는 올해 초 가격이 1,2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5%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이거 좀 기분 나쁜데요? 왜 유로보다 더 빠졌죠?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유럽보다 우리가 잘하는데. 사실은 이게 연초 대비 뭐 20%다 15%다 하지만은 대부분 작년부터 이미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하락폭은 더 큽니다. 그렇죠. 이제 그나마 원화가 뭐 엔화라든지 파운드라든지 다른 이제 주요 국가 대비해서 그렇게 더 심각하게 빠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현재 상황은 개별 국가에 대한 리스크가 아닌 거죠. 그렇죠.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은 가장 예측하기 힘든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환율입니다. 며느리도 몰라요. 왜냐? 너무 변수가 많은 거죠. 뭐 무역 수지라든지 관광 수지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국가 경쟁력에 수렴을 하긴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외환 수급이라든지 또 하나 중요한 것으로 작용하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지가 약간 스위스, 싱가포르 하면 약간 어떤 이미지인가요? 스위스, 싱가포르. 잘 사는 나라? 중립국. 잘 살고 중립국, 안전하다. 안전한 나라. 깨끗하다. 뭐 깔끔하다. 이 나라들 환율이 어떨까요? 엄청 세요. 올해 초 대비 안 빠졌습니다. 그 스위스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빠졌고요. 어이구야. 그리고 싱가포르도 뭐 거의 연초에 대비한 동일하죠. 반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아르헨티나, 터키 그런 데 많이 빠졌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한 50% 빠졌고요. 50%.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당연히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는 거죠. 경제력도 있지만은 어떤 불안한 정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예측이 어려운데 현재 상황은 조금 더 심플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 현재 요인은 결국은 금리 차라고 보시면 돼요. 금리 차. 지금 기준금리 연말에 예상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상향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3.5에서 뭐 4% 결국 3.75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현재 상황 시장의 상황이고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지금 기준금리가 똑같습니다. 2.5%. 그럼 한국은 얼마나 올릴 것이냐? 네. 제 생각에는 잘해야 3% 아니겠느냐? 지금 가이던스가 그렇죠. 젠걸음으로 따라가도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 0.25, 0.25씩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유로는 현재 0.5% 기준금리에서 뭐 지금 거기서 또 자이언트 스택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 많이 가면 1.25 정도입니다. 연말까지. 일본은 기준금리 마이너스죠. 0.1. 그렇죠. 예. 연말 목표 기준금리 0.1 마이너스 0.1%. 뭐냐면 그러다 일본은 올릴 생각이 없는 거고요.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거기는 물가도 없어요. 맞아요. 물가가 그나마 2%대로 오긴 했는데 구로다 총재가 지금 그 어디냐 잭슨홀에서 다 모든 중앙은행 총재들이 긴축 얘기하는데 우리는 양적 완화를 멈출 생각이 없다. 혼자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금리라는 거는 인플레와 동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조금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강하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더 강하게 긴축을 해야 된다.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내년 초까지 금리를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까지 목표치를 정했고 원래는 내년 정도면은 하락을 하지 않을까 했던 게 내년 초까지 더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 확고하게 파월 의장은 2%대 인플레이션까지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니까 그렇다면은 금리 차가 더 확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금리 차가 더 확대가 되는데 과연 이 환율이 방어가 될 것인가? 어렵죠, 사실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금리 차가 확대된다는 것은 달러 강세가 최소한 올 연말, 내년 초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유지. 그러니까 더 오를 수도 있고 최소한 빠지기는 어렵다. 그렇죠. 혹자는 이런 말씀들도 합니다. 한국은 무역 국가인데 저환율이 더 고환율이죠. 고환율이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어때요? 그 옛날 얘기라는 분도 있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예, 동전의 양면성 같은 거거든요. 네. 한국은 사실은 원이 약해지면은 수입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특히 지금처럼 원자재 가격이 비쌀 때는 맞아요. 치명타죠. 예, 우리나라가 경기가 제일 안 좋았을 때가 언젠가요? 오일쇼크 때거든요. 오일쇼크. 예, 79년 이럴 때는 정말로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정도였는데 그렇죠. 그런 이제 안 좋은 부분도 있는 반면에 일부 수출 기업들은 실제로 유리한 부분도 있죠. 예, 실제로 뭐 벌어들이는 돈은 똑같은데 원화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그러니까요. 뭐 20% 30%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적정하게 항상 이제 어느 정도 회귀를 했었던 경험도 있고요. 네. 그만큼 이제 강점이기도 하죠. 우리가 탄탄한 수출력이 있다는 거가 얼마나 이제 환율을 방어해 줄 수 있느냐. 최근 10년 동안 1,100원, 1,200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것도 어떤 이런 강력한 수출 경쟁력도 한몫을 했다. 반도체를 팔고 자동차를 팔아서 번 돈들이 외화가 들어오는 부분도 한몫을 했다. 그렇다면 사실 경상수지, 그러니까 이제 무역수지죠. 요새는 사실 뭐 무역수지는 적자고 뭐 경상수지는 흑자라고 하는데 이 무역수지가 적자를 지금 계속 적자잖아요. 이러면은 사실 환율에는 조금 더 부정적일 것이고 맞습니다. 환율은 더 오를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이게 빨리 흑자 전환을 해줘야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또 미스테리가 그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왜 우린 적자인가? 무역 수지가. 그러면은 이게 혹시 수혜를 못 받는 거 아닌가?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어서 뭐 현지 생산을 많이 하고 대기업들이 그런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저환율이 고환율이죠. 고환율이 수혜인 건 옛날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실제로 산업 구조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대중국 관련해서 이제 수출량도 이제 계속 줄어드는 모습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중후장대 산업에서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업종에서 첨단 산업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과정에서 어떤 발생하는 부작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 환율 제 개인적인 전망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천장이 보이진 않는 상황입니다. 1350원 뚫린 상황이면은 정말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우리가 이제 그전 IMF 같은 상황이냐 그거는 아닌 거죠. 이 말을 한 거는 이제 이창용 한은 총재가 했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 투자자들이 막 급격하게 돈을 원화를 이제 뺀다거나
외화를 유출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네. 국지적인 로컬 리스크가 아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환율이 뭐 이상적으로 급등할 가능성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네. 연말까지의 목표는 1,350원에서 1,300원까지 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1,300원까지 1,400원까지 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상까지 가려면은 뭔가 다른 특수한 이벤트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는 보이진 않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있지 않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정도까지는 열어두지만 너무 지나치게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만 이것이 이제 회복이 다시 되려면은 결국은 금리 인하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금리 차가 다시 축소가 돼야 됩니다. 스프레드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워낙 강해지길 바라는 건 사실은 조금 어렵고요. 결국은 다시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 축소 이게 언제 되느냐가 저는 키 팩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간은 조금 걸리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희망적으로는 내년에 다시 1,200원대를 봤으면 좋겠고요. 예, 만약에 예전 같으면 항상 이렇게 결국은 다시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다 박스권에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지금이 약간 일시적인 추세라고 한다면은 다시 이제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 다시 1,300원 밑으로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데 뭐 내년 뭐 하반기까지라도 내려온다면 저는 상당히 이제 성공적인 부분이다.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럼 두 분 다 아마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신규 해외 투자자분들은 달러가 강세되니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저도 그거를 질문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자 내가 테슬라가 사고 싶어요. 애플이 사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근데 달러가 지금 너무 비싸요.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달러는 결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으로 이제 급등을 했다가 또 빠졌다가 한국 같은 경우는 결국 박스권을 유지를 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주식에 바라는 수익률은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주가라는 거는 계속 우상향하는 거예요. 환율은 한국이 기본적으로 건실하게 계속해서 산업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박스권이에요. 예, 결국은 이상 상황이 종료되고 인플레이션이 종료된다면 다시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위에서 잡냐 이 밑에서 잡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좋은 주식을 저가에 사는 게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주식이 비싸서 못 사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납득을 하는데 예, 주식도 지금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주식을 사기에 좋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단지 환율이 비싸다.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의 자산에서 일정 부분은 반드시 저는 달러를 가져가야 된다고 믿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투자는 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면 환율보다는 주가를 보자. 그렇죠. 그렇다면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자녀가 유학을 가 있어서 달러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갈피를 못 잡겠다. 지금이라도 환전을 해서 보내줘야 되느냐. 부담스럽죠. 다시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환율이 갑작스럽게 꺾일 가능성은 굉장히 작습니다. 금리 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깎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필요한 자금이라면은 지금 즉시 환전을 하시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내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출 대금을 받았어요. 뭐 환해지 이런 거 안 했고 달러를 그냥 갖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 지금 환전하지 말고 좀 갖고 있을까요? 뭐 어려운 질문인데 개인적으로는 뭐 급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 강세는 연말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사업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굉장히 잘해왔잖아요. 예,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하면서 어느 나라보다도 이제 어떤 국가 화폐 가치가 올라왔던 국가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도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자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의 상황이 저는 만만치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낙관주의적인 편이지만은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 왜냐?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있었던 세계화, 소위 말하는 세계화, 무역 시대의 가장 큰 수혜를 본 국가입니다. 1순위를 꼽자면 한국, 그 다음이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탈세계화 시대, 리쇼어링의 시대가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안보와 경제 중에 태기를 해야 되는 상황.
치포 동맹 같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계속해서 쌓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현명하게 풀어가지 못한다면은 어쩌면은 중장기적으로는 환율이 레벨 다운을 할 가능성도 있다. 예. 최악의 사례가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후진국들 같은 사태인데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요. 기본적인 체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소위 요즘 말하는 이제 킹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네. 달러가 왕이다 해서 킹 달러, 킹 달러, 킹 받네라는 분도 있고. 이게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 환율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경쟁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경쟁력 중에서도 가장 큰 경쟁이 뭔가요? 경제력? 군사력. 군사력. 우리가 이제 법보다 주먹이 먼저다라는 뭐 속어도 있지만은 정말로 무법지대인 게 국제관계거든요. 예, 국제법이라는 게 있지만 허울뿐인 경우가 많고 결국은 무력인데 향후 10년 그 이상 미국을 대신할 만한, 그러니까 미국을 넘어설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나타날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달러가 등락은 있을지언정 지금의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달러를 자산 자체에 대한 투자는 저는 멈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부러지네요, 그냥. 정말 딱 부러집니다. 본인의 주장이 워낙 강력한 분이다 보니까 제 다리몽댕이가 딱 부러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가와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한 그런 이제 시황관을 갖고 계신 우리 이진용 선생님이 또 내일 나오시잖아요. 예, 내일 다시 나오겠습니다. 내일 그럼 이제 그 화요일 수요일 담당하시는 겁니까? 아마 수요일 담당이신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수요일만? 예. 좀 더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내일 또 재밌는 얘기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우리 또 이남호 교수님 모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